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한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20분 동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저의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역사가 그만큼 일천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조직 이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직 이론은 통념상으로는 보통은 행정 조직론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행정고시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쳐서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또 조직 이론 분야에 소속해 있다 보니까 조직 행위론 혹은 조직 행태론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리더십의 한 부분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관리가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직 이론이라는 분야가 이것과 맞닿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조직 이론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강의 주제이기도 한 교환 규칙이 사실은 조직 이론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게 무엇인지 차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조직 이론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풀어낼 수 있는가, 저의 현재 진행형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론이라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는 교환 규칙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것을 활용해서 시장과 기업을 구분해서 시장과 기업이라는 게 동일한 작동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걸 확인하고, 그 맥락에서 우리 시대의 경영, 경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론은 행정 조직론도 아니고 조직 행위론도 아니고 인사관리도 아닙니다. 우선은 이 분야를 만든 데 기여한 몇몇 작가들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일부군의 경제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허버트 사이먼부터 시작해서 란 코우즈, 올리버 윌리엄슨, 다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조직 경제학자인 로버트 기본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노벨상을 받은 오스트롬이라는 정치학자도 있고, 그리고 해리슨 화이트, 찰스 페로우라는 사회학자들도 있습니다. 다학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작가는 허버트 사이먼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오늘 짧은 20분 동안의 강의에서 조직 이론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겠습니다. 조직 이론은 좁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작동 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넓게 말하면 교환 규칙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요즘 이제 시중에 나가면 기업 지배구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 단어를 빌려서 설명을 하자면 교환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가 조직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럴 때 이 교환의 지배구조는 경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도 있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개의 대표적인 교환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입니다. 다만 제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약간은 특징적으로 방점을 두는 거는 제3자라는 매우 독특한 행위자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경영에서 중요한 제3자는 바로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략하게 우선은 조직 이론을 정의를 하고 조직 이론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교환 규칙으로 조직 이론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협의의 조직 이론은 기업 규칙이 될 텐데요. 기업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통념은 기업을 하나의 거대한 기계 장치, 머신으로 이해하는 게 통념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 같은 영화가 이러한 통념을 잘 보여주는 시각적인 장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통념은 적절하긴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의 본질을 생산 그 자체, 즉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생산 그 자체에 한정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물론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에서 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이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생산을 조율하는 메커니즘으로 경제학에서는 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되는데요. 경영자는 그저 시장이 만들어내는 효율에 흠결을 더하지 않으면 적절하다라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에 대한 강박적인 통념, 그리고 경영자를 단지 비효율의 원천으로 이해하는 통념, 이 두 가지 통념이 실은 조직이론이 바라보는 교환 규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방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머신 메타포를 중심으로 기업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벗어나서 우리가 출발을 하려고 하고요. 그럴 때 막스 베버의 이야기를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의 대표작인 경제와 사회라는 책에서 막스 베버가 20세기 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는 mass administration이라고 했는데 거대한 경영활동, 행정활동으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업과 같은 조직체인데요. 이것 없이는 사실상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관점을 그대로 계승해서 조직이론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맥락에서 조직의 본질, 경영의 본질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 명의 작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경제학 박사이고요. 동시에 정치학을 공부를 했고, 또 매우 흥미롭게도 인공지능의 1세대 연구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1956년에 다트머스라는 대학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여기에 맥카티니 다양한 꽤 중요한 연구자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중에 이 그림을 보시면 좌측 하단에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도 이 56년도 다트머스 컨퍼런스의 중요한 구성원인데, 이 컨퍼런스가 인공지능의 1세대 연구자들의 일종의 매니페스토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약간의 정치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연구 대상은 물론 기업의 작동 방식입니다. 도대체 왜 인공지능을 뜬금없이 20세기 중반에 연구하려고 했을까? 그게 교환 규칙 측면에서 조직이론이 바라보는 기업의 본질을 매우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분의 작업은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나서 나온 책 Administrative Behavior라는 책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책이 그냥 나온 거는 아니고 그 전에 이 책에 영향을 준 실무가의 작업이 있습니다. 체스터 바나드라는 경영자이고요. 당대 가장 잘 나가는 기술기업, 20세기 초에 가장 잘 나가는 기술기업은 기계학습을 만드는 구글 같은 회사는 아니었고, 텔리커뮤니케이션 컴퍼니였습니다. 이 당대 최고의 기술 회사인 이 텔리커뮤니케이션 컴퍼니의 대표였고, 이 사람이 은퇴하면서 쓴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The Functions of the Executive라고 해서 경영자의 기능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영감을 받아서 허버트 사이먼, 그는 이제 이론가였기 때문에 실무의 경험이 없다 보니 현장 경영자의 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글에서 이 사람이 기업의 본질을 읽어냈습니다. 이때 허버트 사이먼이 주목하기도 하고 저 역시 주목하고 있고, 체스터 바나드가 이 책의 초반부에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회사는 사람의 집합이 아니다. 저희가 인사 권리를 공부하다 보면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체스터 바나드라는 탁월한 경영자는, 기술 기업의 경영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는 사람의 집합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회사가 뭐냐? 그리고 사람이 결합체가 아닌 회사에서 경영자가 하는 일은 뭐냐?
라는 걸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물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그걸 이론적으로 재정리한 허버트 사이먼은 이렇게 씁니다. 허버트 사이먼의 표현을 빌리자면 회사는 프로그램의 결합체다. 프로그램의 집합이다. 프로그램의 묶음이다. 프로그램이라 하면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컴퓨터 사이언스에 고민을 했던 거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일하는 겁니다. 특정한 생산 활동을 도와주는 설계 활동이죠. 그게 프로그램인데 경영 현장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라고 해서 표준적인 직무 절차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의 프로세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맥락에서 기업을 정의하자면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세 번째 분리 포인트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회사의 본질이 뭐냐? 회사의 본질은 절차인데 어떤 절차이냐면 의사결정을 위한 계산 절차다. 그래서 그걸 제가 줄여서 계산 알고리즘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맥락에서 두 번째 분리 포인트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회사는 사람의 결합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결합체는 보통은 법률적인 개념으로는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의제하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코퍼레이션, 컴퍼니는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의제하고 있기는 하나 사람은 아니고 절차의 덩어리입니다. 물론 이제 무슨 재단하는 돈의 결합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은 허버트 사이먼이 거기에 대해서 방점을 두기도 했습니다만 이 기업 규칙은 시장 규칙과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통념에서 친시장 정책은 친기업 정책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학의 출발은 그리고 경영의 출발은 기업 규칙의 출발은 시장 규칙과 절연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특히나 계산 알고리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 규칙과 시장 규칙은 같지 않고 많은 경우 충돌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시장 규칙은 매우 쉬운 계산 문제를 푸는데 효율적이고 기업 규칙은 매우 어려운 계산 문제,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실패 상황이나 측정의 실패 상황에서 매우 효율적인 계산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저희가 회사의 몸값을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 규칙 측면에서 회사의 몸값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럴 때 이제 가치론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 알고리즘으로서 회사가 어떻게 되는가는 대략 이렇게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고객 가치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되고 고객 탐색이라는 박스로 담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교환 규칙은 필연적으로 기업을 설계하면서 동시에 시장 설계도 같이 가야 되는데요. 이 계산 알고리즘에서 그러면 이 고객을 어떠한 가치사슬 안에 담아둘 건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 시장 설계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상품 설계, 즉 비즈니스 모델 설계, 여기서는 BM 설계라고 써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비로소 개별 기능 분과에 관한 설계가 들어갑니다. 마케팅이든 인사든 재무이든. 이럴 때 약간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모든 기능은 돈과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고 더하자면 설비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의 고민이기도 한데 비대면 생산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공간에 대한 설계도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을 사적으로 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알고리즘은 실은 노암 촘스키 선생이 챗 GPT를 비판할 때 썼던 것처럼 인간의 일반적인 계산 프로세스처럼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느린 알고리즘이다. 그거를 이제 그 오른쪽 상단에 앙리 민츠버그라는 조직 이론가가 나름 색다른 관점으로 잘 정리를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그 맥락에서 최근에 나온 화두는 뭐냐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특별 기사가 떴습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의 시대에 기계가 그 모든 경제 활동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다면 경영자가 따로 필요하겠냐.
회사가 따로 필요하겠냐? 그죠? 단 하나의 계산 기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21세기는 20세기 초처럼 중앙 집중형 그런 경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화두를 던진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실은 여전히 경제가 중요하고 지금과 같은 분권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 효율적이다라는 건데 그 연장선 상에서 비록 느리게 작동하지만 기업 역시 중요한 효율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계산을 잘 할 건가 요걸 제가 측정 강박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실은 이 계산 교환 규칙에서 기업은 이런 측정을 해결하는 장치는 아니고 일단은 모든 활동에 공통된 제약 조건만 제시를 하고 거기서 나름의 경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교환 규칙으로서의 기업의 본질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경제학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 중심으로 경영 문제를 이해하고 있기는 한데 조직 이론에서는 non-epistemic uncertainty라고 하는데 불확실성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태 그걸 불완전성이라고 하는데 정보의 불완전성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이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생산 요소의 공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 바로 경영자가 될 거고 이 경영자의 역할에 집중해서 기업의 본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경영자가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 생산 알고리즘을 운용을 하느냐, 요게 객체가 됩니다. 이 알고리즘의 객체는 이 알고리즘이 나름 내가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승인하는 사람일 텐데 역시 제3자가 찾아 헤매는 사람이고 이 제3자가 승인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제3자를 저희가 미래 고객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경영자는 실은 생산 요소 공여자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생산의 제3자이고 다만 계산 알고리즘을 운용하는 사람이고 이 계산 알고리즘은 비고객, 지금 현재 생산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생산 바깥에 있는 미래 고객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계산 알고리즘의 목적이기도 한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상법 개정의 논쟁이 많이 다툼이 좀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조직이론 관점에서 경영자의 충실 의무의 대상은 생산 요소 공여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본의 공여자도 아니고 알고리즘 그 자체이고 알고리즘이 대표하려고 하는 이익, 즉 비고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경영은 조직이론 관점에서 경영은 계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 고객을 찾아내는 거고 그들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이고 그런 맥락에서 성장이라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